하봉규 교수의 한국은 왜 성공했고 무너지고 있는가? 라는 주제의 강연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위기와 그 근저에 깔린 구조적 모순을 통찰력 있게 다루는 담론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강연의 핵심이 되는 한국 태제, 위기의 민주주의, 디모크라시 인 페럴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한국의 성공, 기적의 역사. 하봉규 교수는 한국이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성장을 이룬 동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병행, 짧은 기간 내에 절대 빈곤을 탈출하고 서구 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압축 성장의 모델. 강한 국가 위주와 인적 자원, 교육열과 국가 주도의 전략적 선택이 맞물려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 성과. 2. 왜 무너지고 있는가? 구조적 결함. 강연은 성공의 이면에 가려진 무너짐의 전조들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정치 시스템의 비효율성, 민주주의가 형식에 치우치고 정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가의 장기적 생존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는 현실. 사회적 자본의 고갈, 신뢰의 상실,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붕괴가 국가 경쟁력을 좀먹고 있다는 진단. 인구 절벽과 경제 침체,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혁신 동력을 잃어가는 구조적 위기. 3. 한국 태제와 위기의 민주주의. 이 강연의 핵심 키워드인 디모크라시 인 페럴은 한국 민주주의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경고합니다. 포퓰리즘의 득세, 합리적 토론 대신 감정과 선동에 휘둘리는 정치 환경에 대한 우려. 법치주의의 흔들림, 제도적 공정성이 무너지면서 시민들이 체제에 대해 갖는 불신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시각.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 하 교수는 과거의 성공 방식이 현재에도 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태제를 촉구합니다. 요약하자면 본 강연은 우리가 이룬 성공이 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현상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정치 체제와 시민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가 흥망론의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투키디데스의 고대 연구는 국가의 생존과 멸망이 단순히 운명이 아닌 내부적 구조와 외부적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들의 사상은 현대 경영학에서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위기 관리 전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1.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으며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원인을 체제의 안정성과 중용에서 찾았습니다. 중산층과 국가의 수명. 아리스토텔레스는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국가의 멸망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유층의 오만과 빈곤층의 원망이 충돌할 때 내란이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계층 사이의 완충지대인 중산층이 두터워야 국가가 번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제 변천론, 군주제, 귀족제, 혼합정체 등이 어떻게 타락하여 찬탈제나 과두제로 변하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는 조직 내부의 부패와 불공정이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는 핵심 동인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영학적 연결. 이는 현대 기업 경영에서 조직 문화의 건전성 및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이 기업의 장기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2. 투키디데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투키디데스는 역사를 인간 본성에 의해 반복되는 기록으로 보았으며 국가 간의 세력 전이가 어떻게 전쟁과 멸망으로 이어지는지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신흥 강국 아테네의 부상과 이를 두려워하는 기존 강국 스파르타 사이의 구조적 긴장이 결국 파국적인 전쟁을 부른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국가 흥망의 원인을 외부적 역학 관계와 심리적 요인에서 찾은 것입니다. 전략적 판단의 오류, 아테네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며 지도자의 포퓰리즘, 과도한 확장 정책, 시칠리아 원정, 그리고 내부 분열이 어떻게 강대국을 순식간에 몰락시키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경영학적 연결, 시장에서의 파괴적 혁신자의 등장과 이에 대응하는 기존 시장 지배자 사이의 경쟁 전략, 그리고 무리한 사업 확장이 가져오는 리스크 관리 모델의 효시가 됩니다. 3. 고대 연구가 현대 경영학에 주는 시사점.
이븐 할둔은 중세 이슬람 세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현대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언급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생애와 핵심 저작인 이바르의 책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이븐 할둔 1332년에서 1406년. 그는 북아프리카 튀니스에서 태어난 역사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혼란스러운 중세 이슬람 왕조들의 흥망성쇠를 직접 목격하며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 이바르의 책. 이 책의 정식 명칭은 매우 길지만 보통 이바르의 책으로 불립니다. 총 7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세계사 저술입니다. 제1권 무까디마 서설. 이바르의 책의 서문에 해당하지만 본문보다 훨씬 더 유명합니다. 역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했습니다. 제2에서 5권 인류사와 아랍 및 이슬람 왕조의 역사. 제6에서 7권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인의 역사. 3. 핵심 사상. 이븐 할둔 사상의 핵심은 아사비아, 집단 결속력, 연대감입니다. 변방의 역동성, 척박한 환경에서 강한 결속력을 가진 유목 집단이 정주 문명을 정복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쇠퇴의 과정, 왕조가 안정되고 사치에 빠지면 결속력이 약해지며 결국 새로운 결속력을 가진 다른 집단에 의해 멸망합니다. 역사의 순환, 그는 왕조의 수명을 보통 3세대, 약 120년로 보았으며 역사가 일정한 주기로 순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현대적 위에. 사회학의 시조, 에밀 뒤르켐이나 오귀스트 콩트보다 수백 년 앞서 사회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공급 중시 경제학, 세율이 낮을 때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하여 현대 래퍼 곡선의 기원으로도 언급됩니다. 객관적 사학, 기록된 사실을 맹신하지 않고 그것이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븐 할둔의 무까디마 서설은 오늘날에도 인류 문명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고전으로 꼽힙니다. 사마천과 관중은 중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이며 각각 기록의 힘과 실천적 정치를 상징합니다. 제시해주신 키워드를 바탕으로 두 인물의 핵심 요소를 정리해드립니다. 1. 사마천, 불행을 위대한 기록으로 승화시킨 역사가. 사마천은 개인적인 치욕과 고통을 인내하며 동양 역사학의 정수인 사기를 남겼습니다. 가장 불행한 역사가 친구 이름을 변호하다 한무제의 노여움을 궁형, 거세형이라는 당시 선비로서 가장 치욕적인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 대신 죽음보다 깊은 치욕을 견디며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일념으로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과위 대비. 플루타르코스, 그리스와 로마의 인물들을 1대1로 비교하며 도덕적 교훈과 성격을 탐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마천, 인간의 본성, 권력의 흐름, 경제활동, 화식열전까지 아우르며 세상을 입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가 비교에 능했다면 사마천은 인간 군상의 총체적 기록에 능했습니다. 역사관, 개인의 불행이 오히려 권력의 냉혹함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2. 관중 제나라를 패자로 만든 현실 정치가. 관중은 춘추시대의 제나라 황공을 도와 천하를 호령하게 만든 전설적인 재상입니다. 관포지교, 관중과 그의 친구 포수가의 깊은 우정을 뜻합니다. 관중이 전쟁에서 도망치고 장사에서 이익을 더 챙겨도 포수가는 그가 겁쟁이가 아니라 노모가 있기 때문이며 욕심쟁이가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이라며 끝까지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결국 포수가의 추천으로 관중은 재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실용주의 정치,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즉,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정치의 최우선 순위로 두었습니다. 부국강병, 상업을 장려하고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실시하여 제나라를 당대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3. 사마천이 바라본 관중. 사마천은 사기, 위관한열전에서 관중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마천 자신도 비참한 현실 속에 있었기에
자신을 알아봐 주고 재능을 펼치게 해준 포수가 같은 존재와 그 기회를 잡아 세상을 바꾼 관중의 서사에 깊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사마천은 글로서 인간의 길을 증명한 인물이고 관중은 업으로서 국가의 길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역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해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A. 에드워드 기번. 저서. 로마 제국 쇠망사. 기번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제시하신 지도력의 실종은 기번이 강조한 내부적 붕괴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관점. 기번은 로마가 외부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도덕적 타락과 정치적 부패로 인해 스스로 무너졌다고 보았습니다. 비판적 시각. 특히 그는 초기 기독교의 확산이 로마인들의 시민 의식과 군사적 기계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으며 황제들의 리더십 부재와 군대의 정치 개입이 제국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B. 아놀드 토인비. 저서. 역사의 연구. 토인비는 역사의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보고 문명의 발생과 소멸을 생물학적 유기체처럼 고찰했습니다. 핵심 원리. 도전과 응전. 도전. 환경적 어려움이나 외부적 위협, 내부적 모순을 의미합니다. 응전. 그 도전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말합니다. 문명의 성장. 문명은 적절한 수준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할 때 발생하고 성장합니다. 이때 그 사회의 창조적 소수자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대중이 이를 따를 때 문명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문명의 쇠퇴. 창조적 소수자가 창조성을 잃고 권력에만 집착하는 지배적 소수자로 변질될 때 대중은 더 이상 그들을 따르지 않으며 문명은 붕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약 및 비교. 칼 마르크스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사회학자로 현대 사회과학과 정치 지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요청하신 두 가지 핵심 개념과 마르크스의 사상을 정리해드립니다. 1.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 문장은 마르크스의 저서 해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배경. 마르크스는 종교 그 자체가 악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게 만드는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미. 고통받는 민중이 현실의 부조리를 혁명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종교적 환상을 통해 내세의 보상을 기대하며 체념하게 만든다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결론. 그는 인민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환상적 행복인 종교를 폐기하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현실의 조건, 계급사회를 직접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 마르크스는 정치적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았습니다. 계급의 관점. 마르크스주의에서 자본주의 하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변화의 수단. 하지만 그는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통해 참정권을 얻고 다수가 된다면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행 과정, 즉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결국 생산수단을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주의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는 국가와 계급이 사라진 공산주의에 도달한다는 논리입니다. 3. 마르크스의 핵심 이론, 요약. 현대 사회과학과 인류학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두 석학의 핵심 이론을 정리해 드립니다. A. 맨슈어 올슨. 집단행동의 논리. 올슨은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일치하더라도 합리적인 개인은 집단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무임승차자 문제. 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혜택이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면 개인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집단의 크기와 응집력, 소규모 집단, 구성원 간 감시가 쉽고 개인이 얻는 이익이 명확하여 조직화가 잘 됩니다. 대규모 집단, 개인의 기여가 미미해 보이고 무임승차를 막기 어려워 조직화가 매우 힘듭니다. 선택적 유인. 올슨은 대규모 집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참여자에게만 주는 보상, 직업, 보험 등이나 참여하지 않을 때의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B.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안나 카레니나 법칙.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류 문명의 불평등이 인종적 우월성이 아닌 지리적 운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하며 안나 카레니나 법칙을 가축화와 문명 발전에 적용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각 다르다. 레프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의 첫 문장. 법칙의 의미. 어떤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필수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그중 단 하나만 결여되어도 실패한다는 원리입니다. 야생동물 가축화의 실패 원인. 다이아몬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축화된 동물이 많았던 이유를 이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가축화에 성공하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식성, 먹이 효율이 좋아야 함, 육식동물은 부적합. 성장 속도, 빨리 자라야 함, 코끼리는 너무 오래 걸림. 감금 상태의 번식, 우리 안에서도 새끼를 낳아야 함. 성격, 온순해야 함, 얼룩말은 성격이 포악해 가축화 실패. 겁먹는 습성, 공포를 느껴도 울타리를 뛰어넘지 않아야 함. 사회적 구조, 우두머리를 따르는 위계 질서가 있어야 함. 요약 및 비교. 폴 케네디와 찰스 킨들버거는 거시적인 역사 흐름 속에서 국가의 성쇠를 분석한 당대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올려주신 키워드와 도서들을 바탕으로 두 학자가 제시한 핵심 논리와 차이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폴 케네디, 강대국의 흥망. 폴 케네디는 전전 경제력과 군사적 팽창 사이의 상관관계에 집중합니다. 핵심 이론, 전략적 과잉 팽창 국가가 경제적으로 번성하면 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늘리게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군사비 지출이 경제 성장을 갉아먹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흥망의 법칙, 경제 성장이 군사력 확장을 불러오지만 과도한 군사비 부담이 결국 경제적 쇠퇴를 야기하고 있는 곳 강대국 지위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대상 기간 1500년부터 현대 책 출간 당시 2000년 전망 포함까지의 열강들을 분석했습니다. 2. 찰스 킨들버거, 경제강대국 흥망사, 월드 이코노믹 프리머시, 1500-1990. 킨들버거는 군사력보다는 경제적 리더십과 금융의 흐름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핵심 이론, 패권 안정론. 세계 경제가 안정되려면 공공재, 자유무역, 안정적 통화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지도적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흥망의 법칙, 국가의 생애 주기를 활력 있는 청년기에서 경직된 노년기로 비유합니다. 사회 체제가 고착화되고 혁신이 줄어들며 저축보다 소비가 늘어날 때 경제 강대국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키워드, 베네치아, 피렌체,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이어지는 경제 중심지의 이동을 추적합니다. 3. 두 학자의 비교. 필립 코틀러의 국가 마케팅 관점에서 남북한의 경제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코틀러는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기업처럼 간주하고 전략적 마케팅과 경영을 통해 어떻게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지 제시했습니다. 요청하신 남한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 그리고 북한과의 비교를 국가 경영 적 측면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국가 마케팅 전략, 남한의 성공 대 북한의 실패. 코틀러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성공은 전략적 포지셔닝과 자원 배분에 달려 있습니다. 남한, 시장 지향적 국가 경영. 산업화 단계, 1960에서 1980년대, 강력한 수출 주도형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핵심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맞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7에서 14%에 달하는 초고속 성장은 국가가 민간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민주화 및 성숙기, 1990년대 이후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시장의 성숙으로 인해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습니다. 6% 오른쪽 화살표 4% 오른쪽 화살표 2% 오른쪽 화살표 1%대. 이는 국가 마케팅 측면에서 신성장 동력, 새로운 타겟 시장을 찾아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폐쇄형 공급 중심 경영. 전략적 고립, 외부 시장의 요구, 마켓 니즈를 무시하고 내부 체제 유지에만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마케팅 실패, 국가 브랜드가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고착화되면서 외자 유치 및 수출 시장 확보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의 창출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2. 남북한 경제성장 경로대조. 한국의 현대사를 기적과 위기라는 키워드로 분석하신 시각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반기의 폭발적인 성장이 후반기에 이르러 구조적 갈등과 복합 위기로 변모했다는 지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아픈 질문이기도 하죠. 제시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성장을 이끈 두 주역의 발자취와 그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반기 결핍 속에서 일궈낸 기적의 마법.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식민지 지배의 상은 국토 분단, 그리고 천연자원이 전무한 상황은 객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전형이었습니다. A. 이승만 대통령의 설계와 독립정신. 이승만 대통령은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 근대 국가의 설계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사상적 기반, 배제학당 시절부터 다져진 서구적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정근대적인 조선을 근대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했습니다. 이승만 매직, 한성감옥 투옥 중 집필한 독립정신은 그가 꿈꾼 나라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유학파 인재들을 등용하고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안보의 기틀을 닦는 등 후대의 성장의 판을 깔아주는 매직을 보여주었습니다. B. 박정희 대통령의 실행과 부국강병.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이 닦아놓은 국가적 기반 위에 산업화의 엔진을 올렸습니다. 이승만 효과의 계승, 이승만 시대에 길러진 교육받은 인재들과 해외 유학생들을 산업 전선에 배치하며 인적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부국강병의 실현, 대구사범학교와 군문을 거친 그의 이력은 강력한 추진력과 조직관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5.16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농업국가에서 중화학 공업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뤄냈습니다. 2. 후반기, 민주화 이후의 방황과 복합위기. 산업화, 전반기와 민주화, 후반기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이지만 현재 이 두 가치는 서로를 포용하기보다 갈등의 불씨가 된 측면이 큽니다. 가치의 충돌, 전반기에 효율과 국가 중심 가치와 후반기에 분배와 권리, 중심 가치가 충돌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장의 한계, 과거의 추격형 모델이 수명을 다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몰락에 대한 공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요약 및 관점. 2. 민주화 이후의 역설, 한국병과 리더십의 실종. 제시하신 관점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의 정치는 국가의 장기적 비전보다는 정파적 이익과 대중 선동에 매몰된 저질 정치의 시대로 규정됩니다. A. 지도자 리스크와 자원 배분의 왜곡. 양김 YS. DJ의 한계. 민주화라는 명분 뒤에 숨은 부정부패, 외교적 실책, 그리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시각입니다. 전국 불안정, 국가적 통합보다는 지역주의와 정쟁을 도구로 삼아 리더십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입니다. B. 역사 왜곡과 배덕의 문제. 반지성주의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해석, 5.18 관련 논란 언급 등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고착화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배덕성, 국가의 정통성을 수호하기보다 권력 획득을 위해 역사와 도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3. 지식의 퇴보와 적용웅의 등장. 엘빈 토플러와 조지 오웰의 개념을 빌려 현대 한국 사회의 병리 현상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무용지식, 쓸모없어진 과거의 이데올로기나 잘못된 정보가 마치 진리인 양 사회를 지배하며 발전을 가로막는 현상입니다. 적영웅, 안티히어로, 위양산, 성경 속, 적그리스도 개념을 차용하여 국가를 파괴하거나 분열시키는 인물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영웅으로 둔갑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경고, 1984에서 언급된 것처럼 과거, 역사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국민을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의 역사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현대사 쟁점 및 국가위기 징후 분석.
제시하신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과 최근의 정치, 사회적 쟁점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방향과 위기 관리 능력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들입니다. 이를 각각의 맥락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김영삼, YS, 정부, IMF 외환위기와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의 재평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노태우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법적 역사적 정당성을 확립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임기 말 발생한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단기 외채관리 실패와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 등이 원인이 되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과 체질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2. 김대중, DJ, 정부, 햇볕정책과 한일업 협정. 햇볕정책, 화해와 협력을 기조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 했던 포용 정책입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긴장 완화에 기여했으나 이후 대북 송금 및 핵개발 문제와 맞물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갈리기도 했습니다. 신한일업 협정. 1998년 체결된 이 협정은 독도 인근 해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면서 영유권 논란과 어업권 손실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와 경제적 실리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3. 국가위기의 증후군. 2010년 이후 최근 제기되는 국가위기 위 담론은 주로 내부적 갈등과 체제 위협 요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A. 반국가 세력의 발호와 계엄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계엄 사유 관련.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계엄 담론은 헌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파괴 우려라는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쟁점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B. 노동계와 영국병 담론. 민주노총과 석탄노조. 1970년대 영국 경제를 마비시켰던 과도한 복지와 강력한 노조 활동, 영국병을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 상황에 빗대어 비판하는 시각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의 강성투쟁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쟁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시각차. 노동계는 노동 3권위 실질적 보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와 정부 일각에서는 불법 파업의 조장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이를 현대판 영국병의 징후로 보기도 합니다. 요약, 과거의 위기가 IMF와 같은 경제적 붕괴나 독재와 민주화의 충돌이었다면 현재 거론되는 위기는 이념적 양극화, 노사 갈등, 그리고 국가 체제에 대한 가치관 차이에서 기인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제시해주신 내용은 현재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파적 시각의 비판적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교조와 민노총에 대한 비판부터 선거 제도에 대한 의혹, 그리고 사법부의 편향성 문제까지 상당히 폭넓고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고 계시네요. 각 항목에 담긴 핵심 논지와 배경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 노동조합 및 단체 관련 비판. 정교조 관련 교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자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노동조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기인합니다. 언론노조와 민노총. 언론노조가 민주노총의 산하 조직으로서 특정 정치적 성향을 공유하며 이로 인해 언론의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B. 선거 부정 의혹과 12.3 계엄의 명분. 이 부분은 최근 전국에서 보수 진영 일부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기원과 정계. 2002년 도입된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와 2012년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가 부정선거의 기술적 통로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시스템적 결탁, 행정력, 선관위, 과 사법부의 방관, 그리고
미루 시스템과 같은 선거 솔루션 업체 등이 국내외적으로 얽혀 있다는 시각입니다. 12.3 계엄과의 연관성,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이러한 체제 전복적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및 타락. 사법부가 법과 원칙이 아닌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의 사법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 판사의 성향에 따라 결정짓는 현상을 비판합니다. 사법부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이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여 판결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주장입니다. 외부의 시각, 언급하신 BBC 등 외신을 인용하여 한국 사법부의 좌편향성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짧은 사견, 제시하신 키워드들은 한국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들입니다. 특히 선거 부정이나 사법부 편향성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과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담고 있어 향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매우 격렬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팩트 체크나 반대 진영의 논리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시해 주신 내용은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법의 무기와 로페어와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특정 정치 체제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네요. 특히 한스 모겐소의 이론을 빌려 도덕 관습법이라는 사회 규범의 위계와 상호작용을 짚어주신 점이 인상적입니다. 언급하신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가 직면한 규범적 위기와 그 구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치주의의 변질, 소송전, 로페어, 위일상화. 과거의 법이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었다면 현대의 로페어는 법을 상대를 공격하고 무력화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파괴된 일상, 법적 절차가 정의 구현이 아닌 상대의 정치적 생명을 끊거나 경제적 파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 사회적 신뢰는 붕괴됩니다. 실증법과 도덕의 괴리. 한스 모겐소는 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의 도덕과 관습, 모레스이라는 토양이 탄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토양이 마르면 법은 오직 처벌을 위한 강제 수단으로만 남게 됩니다. 2. 공산 파쇼와 절대 권력의 위협. 제시하신 공산 파쇼, 안티히어로의 재등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경고로 읽힙니다. 일당 독재와 여론 무시, 권력이 선거와 여론이라는 견제 장치로부터 초월하는 순간 국민의 뜻은 통제의 대상으로 변질됩니다. 부패의 필연성, 아크턴 경의 명언처럼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구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질문하신 목차를 바탕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태제가 왜 한국 사회의 절실한지 그 당위성을 정리해 드립니다. 4. 왜 한국 태제가 필요한가? 1. 카피와 태제의 중요성. 세상을 깨우는 문장의 힘. 단순한 구호를 넘어선 태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강력한 언어적 도구가 됩니다. 드레피스 사건과 에밀 졸라. 19세기 말 프랑스를 분열시켰던 드레피스 사건에서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 라는 짧고 강렬한 제목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언어의 전략적 승리. 원래 에밀 졸라가 붙인 제목은 평범한 서신 형태였으나 편집장 조르주 클레망소의 탁월한 감각으로 탄생한 이 짧은 태제는 대중의 양심을 자극하며 국가 권력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시사점. 복잡한 진실보다 명확하고 정의로운 한 줄의 태제가 대중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2. 카이사르에서 김영삼까지. 결단과 희망의 언어. 역사적 전환점에는 항상 지도자의 철학이 응축된 태제가 존재했습니다. 루비콘 강이 카이사르, 주사위는 던져졌다, 알리 이엑타 에스트. 로마의 운명을 건 결단의 순간 카이사르는 이 한마디로 자신의 의지를 천명하며 로마 공화정의 종말과 제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는 후퇴 없는 결단력을 상징하는 영원한 태제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벽. 김영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군사 독재 시절 의원직 제명이라는 탄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확신을 잃지 않았던 이 태제는 한국 현대사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을 준 문장이었습니다.
독일의 사례, 하이네, 독일. 겨울 동화는 당대 독일의 경직된 사회상과 민족주의를 비판하며 새로운 독일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낡은 구습을 타파하고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그의 문학적 태제는 현대 독일 정신의 근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론, 한국 태제의 필요성. 위의 사례들처럼 태제는 단순히 글귀가 아니라 시대의 정신적 지표입니다. 방향 상실의 시대,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강령이 필요합니다. 결집의 도구, 드레피스 사건의 고발, 이나 김영삼의 새벽처럼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압축적이고 진정성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미래 비전의 확립, 하이네가 겨울 같은 현실 속에서도 동화, 미래를 꿈꿨듯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언할 한국형 태제가 정립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제시해주신 목차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체제적 위기와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역사적 정치학적 사례를 통해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의 핵심 함의를 정리해드립니다. 3. 한국 태제의 함의, 민주주의의 위험, 다양성 속의 분열.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지만 그 다양성이 극단적 분열로 치달을 때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A. 국가 마케팅 대 국가 경영. 전반기 마케팅 필립 코틀러의 이론처럼 유권자의 니즈에 맞춘 정책 전달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과도할 경우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후반기 경영 단순한 홍보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자원 배분, 법치와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이 두 가치가 대립할 때 국가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B. 역사적 교훈, 아테네와 로마. 아테네, 페리클레스 시대의 황금기가 중후정치, 데마고지로 변질되며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로마 공화정,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서 카이사르라는 강력한 1인 체제, 제정로 이행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내부 부패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C. 바이마르 공화국의 패망과 방어적 민주주의. 중립적 민주주의의 한계. 모든 가치의 중립적이었던 바이마르 체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나치조차 수용함으로써 패망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디펜시브 디모크라시. 전후 독일은 이를 반성하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에게는 기본권을 제한, 독일 기본법 제18조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헌법의 정당해산 심판 제도 역시 이 맥락에 닿아 있습니다. D. 남미의 몰락,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과거 경제 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 정책, 차베스, 마두로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하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경제적 포퓰리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경고합니다. 2. 마키아벨리의 통찰. 마키아벨리는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를 통해 민주주의, 공화정은 자유롭지만 내재적으로 대단히 취약하다고 갈파했습니다. 견고한 시민의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민주주의는 곧 무질서와 전제로 회귀한다는 뜻입니다. 5. 결론, 제2위 낙동강 전선.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 상황을 6.25 전쟁 당시 최후의 보루였던 워커 장군의 낙동강 전선에 비유하셨습니다. 배수해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같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기의 재해석,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순간입니다. 지금의 체제적 위기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가 경영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기의 97%는 위험이지만 나머지 3%의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